나도 너 같은 며느리 싫었다. 우리 아들 놓아주고 네 잘난 친정으로 가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진행자 틀라지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대학 한 해 늦는다고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야. 큰딸 서연의 합격 발표가 난 다음 날 혜진 씨의 남편 재호가 처음으로 꺼낸 말이었습니다. 서연은 가장 가고 싶어 하던 데이터 경영학과에 합격했어요. 금요일 오후 발표 화면을 확인한 순간 아이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울었습니다. 혜진 씨는 딸을 꼭 끌어안아 주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인 작은 딸 미연은 언니보다 먼저 가족 단체 대화방에 합격 화면을 올렸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등록금이 비싼 학교 아니냐고 물었어요. 시동생은 장학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부터 따졌습니다. 남편도 축하 이모티콘 하나를 보낸 뒤 기숙사비까지 들면 부담이 크겠다고 적었지요. 서연은 월요일 오후 4시까지 등록 예치금 30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혜진 씨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두 딸이 태어났을 때부터 모은 교육 통장이 있었으니까요. 매달 혜진 씨의 월급에서 일정한 돈이 빠져나갔고 성과급을 받으면 더 넣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손녀들에게 준 용돈도 일부는 그 통장에 모았어요. 통장은 남편의 명의였습니다. 중견기업 재무관리부에서 일하는 남편은 자기가 예금 만기와 금리를 더 잘 챙길 수 있다고 했어요. 분기마다 교육자금 현황표도 만들었습니다. 예금과 적금, 시동생에게 빌려준 돈까지 돌려받아 합하면 두 아이의 대학 등록금은 충분할 것이라고 했지요. 현황표는 은행에서 출력한 것처럼 항목이 세밀했습니다. 상품명과 금리, 만기일이 적혀 있고 혜진이 매달 보낸 금액도 정확히 반영되어 있었어요. 처음 몇 년 동안은 실제 예금 잔액과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돈을 빼기 시작한 뒤부터 가족 대여금이라는 항목이 늘었어요. 혜진 씨가 이유를 물을 때마다 남편은 만기 상품으로 갈아탔다거나 금리가 높은 곳으로 옮겼다고 설명했어요. 숫자를 다루는 일을 하는 남편이 아이들 돈만큼은 더 꼼꼼하게 지킬 것이라는 믿음으로 혜진 씨는 통장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혜진 씨는 18년 동안 그 현황표를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교육통장에서 보내면 되잖아. 혜진 씨가 말하자 남편은 정기예금 만기가 아직 남았다고 했습니다. 중도 해지하면 이자를 손해봐. 서연이도 집에서 가까운 국립대로 다시 준비하는 게 낫지 않겠어? 서연의 얼굴에서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이미 합격했어. 한 해 더 준비해서 등록금 싼 곳으로 가는 게 뭐가 나빠? 대학 이름 하나 때문에 집안 형편을 무시하면 안 되지. 혜진 씨는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형편이 어때서? 교육비는 준비되어 있다고 했잖아. 준비돼 있어도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게 맞아. 남편은 서연이 대학을 꼭 가야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에 나가면 학교보다 실력이 중요하다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딸의 합격을 축하하는 자리였지만 어느새 서연이 비싼 선택을 고집하는 철없는 아이로 몰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서연은 합격 화면을 닫았습니다. 엄마, 그냥 한 번 더 준비할까? 국립대로. 네가 원해서 다시 준비하는 것과 돈이 없어서 포기하는 건 달라. 혜진 씨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교육통장은 이럴 때 쓰려고 만든 거야. 엄마가 확인할게. 다음 날 아침 가족 단체방에 시어머니가 사진을 여러 장 올렸습니다. 시동생이 검은색 수입차 앞에서 열쇠를 들고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막내 아들이 사업을 더 크게 하려고 차도 바꾸었다며 박수 표시를 붙였습니다. 남편도 곧바로 축하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서연은 자신의 합격 소식에는 등록금부터 걱정하던 가족들이 삼촌의 새 차에는 축하를 쏟는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혜진 씨는 남편에게 교육통장 앱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월요일 아침에 처리하겠다며 출근 준비를 서둘렀어요. 토요일인데도 회사에 잠깐 들를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잔액만 보면 되잖아. 공인인증서가 회사 노트북에 있어. 휴대전화 은행 앱으로 확인하면 돼. 남편의 손이 넥타이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몇 번 틀려서 잠겼어. 월요일에 은행 가면 돼. 혜진 씨는 그 말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공과금 마감일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주택 대출과 보험료를 꼼꼼하게 관리해온 사람이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밤중에 열이 나면 투덜거리면서도 바로 차를 몰아 응급실에 갔습니다. 다정한 말은 부족해도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믿었지요. 그날 오후 미연의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학교로 연락해 미연을 지역 청소년 연극대회 참가자 명단에서 빼달라고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활동에 참가비와 숙박비를 낼 수 없다고 했답니다. 담임 선생님은 어머니도 동의한 결정인지 확인하려고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혜진 씨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미연은 학교 대표작의 중요한 조연을 맡아 2달째 연습 중이었습니다. 참가비 납부 마감은 그 다음 주 금요일이었어요. 아이는 아직 아버지가 학교에 전화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큰딸에게는 등록금이 비싸니 대학을 미루라고 하고 작은딸에게는 비용이 아까우니 대회를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혜진 씨는 남편이 보여주던 교육자금 현황표를 찾기 위해 서재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일 아래에서 은행 서류 여러 장이 미끄러져 나왔어요. 정기예금 중도해지 확인서였습니다. 남편이 만기가 남았다고 말한 예금들은 짧게는 10달 전, 길게는 3년 전에 이미 해지되어 있었습니다. 혜진 씨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집으로 와. 회사 일이 있다니까. 교육통장 예금이 다 해지되어 있네.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1시간 뒤 돌아온 남편은 혜진 씨가 내민 서류를 보고도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어요. 금리 좋은 상품으로 옮긴 거야. 어디로 옮겼는데? 여러 곳으로 나누어 놨어. 그럼 보여줘. 남편은 가족끼리 무슨 감사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혜진 씨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월요일까지 서연의 등록 예치금을 내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고 미연의 대회 참가 여부도 정해야 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교육통장 잔액은 160여만 원이었습니다. 등록 예치금에도 모자라는 돈이었어요. 마지막 출금은 서연의 합격 발표 다음 날 오전 9시 12분이었습니다. 1,000만 원. 수취인은 재민푸드 냉동 물류였습니다. 시동생 재민이 3번째로 만든 사업체였어요. 남편이 처음부터 가족에게 돈을 쓰지 않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 그는 검소하고 성실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비싼 식당보다 오래된 국수집을 좋아했고 술과 도박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혜진 씨의 생일에는 값비싼 장신구 대신 읽고 싶다고 했던 책을 선물했지요. 남편은 3남매의 장남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했고 시어머니는 시장 반찬 가게에서 일했어요. 끼니를 굶을 만큼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세 자매를 키우는 동안 집에는 늘 돈 걱정이 따라다녔습니다. 남편은 대학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취업한 뒤에는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냈어요. 혜진 씨는 그런 책임감을 좋아했습니다. 혜진 씨의 친정은 생활에 큰 불안을 겪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중소기업 재무담당 임원으로 오래 일했고 친정어머니는 작은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했어요. 외동딸이었던 혜진 씨는 배우고 싶은 일을 돈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할 때 남편은 혜진 씨의 부모님이 큰 돈을 보태겠다는 제안도 거절했어요. 받을 수 있다고 다 받으면 우리 힘으로 시작했다는 생각이 안 들 것 같아. 혜진 씨는 그 말을 자격지심이 아니라 자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결혼 초부터 혜진 씨를 이름보다 부잣집 딸이라고 불렀어요. 혜진 씨가 명절에 유명 떡집에 떡을 사가면 돈 낭비라고 면박을 주면서도 남은 떡은 이웃에게 돌리며 며느리가 비싼 것을 사왔다고 자랑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말리는 척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면 같은 말을 했어요. 엄마가 없이 오래 살아서 그래. 당신이 조금 이해해. 시어머니가 혜진 씨를 비꼬고 남편이 혜진 씨에게 이해를 요구하는 일은 오래 반복되었습니다. 그래도 혜진 씨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남편은 월급을 성실히 가져오고 대출과 공과금을 관리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저축과 대출 같은 큰 돈을 맡고 혜진 씨는 두 아이의 학교와 병원 일상생활을 책임졌지요. 균형이 흔들린 것은 혜진 씨가 생활용품 회사의 본부장으로 승진하면서부터였습니다. 혜진 씨의 연봉이 남편을 처음 앞지른 해였어요. 남편은 축하한다고 말하면서도 꼭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당신은 운도 좋고 친정 도움도 많이 받았잖아. 혜진 씨가 본부장을 운으로만 다느냐고 하자 남편은 아이들을 장모님이 봐준 덕도 크다고 했습니다. 그 뒤부터 남편은 자기 월급을 부모와 동생에게 보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혜진 씨의 월급은 대출과 생활비를 책임져야 한다고 여겼어요. 남편이 시댁에 돈을 보낼수록 혜진 씨가 공동생활비에 넣는 금액은 늘어났습니다. 혜진 씨의 승진 축하 자리에서도 그 변화는 선명했습니다. 본부장 발령이 난 날, 혜진 씨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당에서 저녁 한 끼를 먹고 싶었어요. 비싼 호텔이나 선물을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네 사람이 오랜만에 외식하며 축하한다는 말을 나누고 싶었지요. 하지만 남편은 메뉴판을 펼치자마자 가격부터 계산했습니다. 집에서 고기 구우면 반값인데 승진했다고 꼭 밖에서 먹어야 해? 그러고는 두 딸이 축하한다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메뉴판을 덮었어요. 혜진 씨는 분위기가 더 어색해질까봐 자기가 식사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주문을 허락하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고가의 겨울 코트를 사드렸습니다. 큰아들이 회사에서 잘 나간다고 동네 친구들에게 자랑할 때 입을 옷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였어요. 혜진 씨가 승진 축하 식사보다 코트가 훨씬 더 비싸다고 하자 남편은 말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좋은 옷 한 번 못 입고 살았잖아. 당신은 회사에서도 축하 많이 받았을 거고. 혜진 씨의 성취는 이미 충분히 보상받은 일이고 시어머니의 부족함은 가족의 돈으로 반드시 채워야 할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절약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쓸 돈인가를 가르는 기준이었어요. 남편은 아이들에게 쓰는 돈을 낭비라며 혜진 씨가 돈의 소중함을 모른다고 질책했어요. 서연이 초등학교 4학년이던 해 온라인 발표 수업에 쓸 노트북이 필요했습니다. 혜진 씨가 무난한 제품을 알아보자 남편이 막았어요. 초등학생이 무슨 새 노트북이야. 인터넷만 되면 되지. 남편은 중고거래로 오래된 노트북을 사왔습니다. 전원선을 빼면 바로 꺼지고 프로그램을 2개만 열어도 화면이 멈추었어요. 어느 날 발표 수업 도중 노트북이 꺼졌습니다. 다시 켜는 사이 발표 순서가 지나가고 서연은 수업이 끝난 뒤 방문을 닫고 울었어요. 혜진 씨가 자기 카드로 새 노트북을 사주자 남편은 며칠 동안 혜진 씨와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뒤에서 다 사주니까 애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그런데 같은 달 시동생 재민의 아들이 코딩 학원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조카에게 최신 태블릿을 사주었어요. 재민이네 형편이 어렵잖아. 조카가 배우고 싶다는데 큰아버지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서연이 노트북도 공부에 필요했어.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애는 당신이 사줄 수 있잖아. 그 말은 그때부터 남편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자기 아이들은 넉넉한 외가와 소득이 높은 엄마가 있으니 덜 받아도 되는 아이들이었어요. 시동생과 조카는 자신이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먼저 챙겨야 하는 가족이었습니다. 여름에도 같은 기준이 반복되었습니다. 남편은 전기요금에 지나치게 민감했어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에 에어컨을 켜면 거실의 휴대전화 앱으로 전원을 껐습니다. 선풍기 틀어. 학생이 시원해야만 공부가 되면 나중에 힘든 일은 어떻게 견뎌?
서연이 시험 기간이라 밤 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어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미연이 더워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창문을 열고 자라고 했습니다. 그의 시어머니가 전기요금이 걱정돼 에어컨을 제대로 켜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제품도 잘 작동되었지만 남편은 전기 효율이 낮다며 최신형으로 바꾸어 드렸어요. 혜진 씨가 아이들 방의 냉방은 아깝다면서 어머니 집 제품은 왜 바로 바꾸느냐고 묻자 남편은 바로 인상을 썼습니다. 노인은 더위 먹으면 큰일 나. 엄마 건강하고 애들 편한 걸 같다고 봐? 방 안에서 공부하던 서연은 그 말을 전부 듣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아이는 더워도 에어컨을 켜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선풍기를 책상 바로 앞에 두고 땀에 젖은 문제집을 넘겼습니다. 미연도 친구들과 필요한 준비물을 사러 갈 때마다 가격이 가장 싼 것부터 골랐어요. 돈을 아끼는 습관이 아니라 비싼 것을 고르면 아버지가 욕심부린다고 야단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딸은 점점 필요한 것을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미연은 체육 수업 중 운동화 밑창이 벌어졌는데도 테이프로 붙여 신었어요. 새 운동화를 부탁하면 아버지가 아직 신고 걸을 수 있는데 왜 버리느냐고 할 것이고 어머니가 사주면 또 부부가 싸울 것이 뻔했습니다. 혜진 씨가 세탁물을 정리하다 운동화를 발견했을 때 미연은 먼저 사과부터 했어요. 조금만 더 신으려고 했어. 엄마한테 말하면 아빠랑 싸울까 봐. 필요한 물건을 부탁한 아이가 왜 미안해야 하는지 혜진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새 신발만 조용히 사주고 남편과의 충돌을 피했어요. 가장 오래 남은 일은 미연의 첫 연극 공연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던 미연은 학교 연극부에서 작은 역할을 맡아 한 달 넘게 연습했어요. 혜진 씨와 서연 남편도 함께 공연장에 갔습니다. 공연장 주차는 2시간까지 무료였습니다. 연극이 끝날 무렵 무료 시간이 곧 끝난다는 알림이 떴어요. 마지막 장면이 끝나자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자. 혜진 씨가 커튼콜이 남았다고 했지만 남편은 이미 통로로 나가고 있었어요. 미연이 대사는 다 봤잖아. 고개 숙이는 것까지 보자고 주차비를 내? 혜진 씨와 서연도 결국 남편을 따라 나갔습니다. 미연은 무대 위에서 친구들과 손을 잡고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객석을 바라봤지만 가족이 앉아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공연 뒤 로비에서 아이가 물었습니다. 왜 먼저 갔어?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네 연기는 다 봤어. 마지막에 고개 숙이는 것까지 봐야 공연을 본 거야? 미연은 그날 이후 아버지에게 연극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시동생 재민이 첫 음식점을 시작했습니다. 보증금이 부족하다며 2천만 원을 부탁했어요. 남편은 이번 한 번뿐이라며 혜진 씨에게 애원했습니다. 자리만 잡으면 갚는데 장남인 내가 이것도 못 해주면 누가 해줘? 혜진 씨는 차용증과 상환일을 정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가족끼리 차용증을 쓰면 동생 길을 꺾는다고 했어요. 대신 교육자금 현황표에 가족 대여금 2천만 원으로 정확히 표시하고 재민에게서 받은 자리 잡으면 갚겠다는 메시지도 보여주었습니다. 혜진 씨는 그것을 보고 동의해 주었습니다. 돌려받을 돈이니 교육자금 총액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설명도 믿었지요. 하지만 교육통장 화면에는 혜진 씨가 기억하는 2천만 원 말고도 낯선 송금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혜진 씨가 꽉 붙잡았습니다.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거래 내역 한쪽에는 같은 문구가 반복되어 있었어요. 가족 대여금. 시어머니의 집 주방 공사비까지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혜진 씨는 거래 내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려받았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정산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지만 혜진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송금 날짜와 수취인을 종이에 하나씩 적었습니다. 처음 동의한 음식점 보증금 2천만 원. 음식점 운영이 어렵다며 추가로 보낸 1,200만 원. 시동생 재민이 온라인 식품회사를 만들 때 보낸 900만 원. 창고 보증금이라는 명목에 700만 원.
시어머니의 집 주방과 냉장고를 바꾸는 데 들어간 1,500만 원. 안마 의자와 조카 학원비, 보험료로 나간 1,000만 원. 그리고 서연의 합격 발표 다음 날 재민푸드 냉동물류로 보낸 1,000만 원. 총액은 8,300만 원이었습니다. 혜진 씨는 현황표에 적힌 사업체 이름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시동생 재민의 첫 음식점은 이미 1년 전에 폐업해 있었습니다. 혜진 씨가 동의한 돈은 처음에 2천만 원 뿐이었어요. 온라인 식품회사는 사업자 이름만 바뀐 채 영업을 중단하고 창고 보증금이라고 적힌 곳은 실제 계약 여부를 확인할 서류가 없었어요. 남편이 보관한 것은 송금 확인증 뿐이었습니다. 혜진 씨가 폐업한 업체에 빌려준 돈을 왜 전액 회수 가능한 자산으로 적었느냐고 묻자 남편은 시동생 재민이 새 사업에서 갚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업체가 바뀌어도 빚은 남는 거야. 그 빚을 인정한다는 문서가 어디 있어? 동생이 갚는다잖아. 언제 얼마씩?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지요. 현황표는 자산을 관리한 기록이 아니었어요. 통장에서 사라진 돈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혜진 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만든 숫자일 뿐이었지요. 남편은 실제 잔액 대신 자기가 믿고 싶은 미래를 합계에 넣어두고 두 딸에게는 준비된 돈이 충분하다고 말해왔습니다. 남편이 분기마다 보여준 현황표에는 이 돈이 전부 회수 가능한 자산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폐업한 음식점에 빌려준 돈도 원금 그대로였어요. 시어머니의 집 공사비는 향후 상속 정산분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어머니의 집을 고친 돈이 왜 아이들 교육 자산이야? 나중에 어머니 집을 처분하면 우리 몫이 생기잖아. 어머니 집은 어머니 단독명이야. 돌려주겠다는 약속도 없고. 남편은 가족 전체의 재산을 넓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 동생 사업이 잘 되면 이자를 붙여서 갚을 거야. 엄마 집도 결국 우리 형제한테 남을 거고. 혜진 씨는 서연의 합격 발표 다음 날 보낸 1,000만 원을 가리켰어요. 이 돈을 월요일 오후 4시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등록 예치금은 어떻게 할 건데? 당신 급여 계좌에 돈 있잖아. 그 말에 혜진 씨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내 돈으로 다시 채우면 되니까 교육통장은 당신 가족이 써도 되는 거야? 부부끼리 네 돈 내 돈 따지는 게 더 이상한 거야. 아이들 교육비로 쓰기로 합의해서 모은 돈이야. 내 월급도 들어갔고 친정부모님이 손녀들 주신 돈도 들어갔어. 남편은 자기가 통장 명의자이고 가정을 위해 판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생이 자리 잡으면 우리한테도 도움이 돼. 가족이 어려울 때 돈을 묵혀두는 게 더 이기적인 거야. 혜진 씨는 가족 단체방에 올라온 수입차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서연이 등록금을 사치라면서 동생이 새 차를 타는 건 가족을 위한 일이야? 사업하는 사람은 거래처를 만나려면 좋은 차도 필요해. 처음 대학에 합격한 딸은 한 해를 포기해도 되고 세 번째 사업을 시작한 동생은 체면까지 지켜줘야 해.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재민이는 우리 가족이야. 혜진 씨는 한동안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그럼 서연이와 미연이는 누구 가족인데? 방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이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진 씨는 뒤따라가려 했지만 남편이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며 막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장남 노릇을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고 했어요. 혜진 씨에게는 돈 많은 친정이 있으니 언제든 도움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도 했습니다. 당신하고 애들은 실패해도 돌아갈 곳이 있잖아. 당신 친정. 엄마와 재민이는 내가 아니면 없어. 남편에게 혜진 씨와 두 딸의 돈은 언제든 외가에서 다시 채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시댁으로 간 돈은 가족을 살리는 돈이고 딸들에게 쓰는 돈은 절약할 수 있는 지출이었어요. 혜진 씨는 더 이상 같은 말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 비상자금에서 서연의 등록 예치금을 바로 납부했어요. 이체 확인 화면을 딸에게 보여주며 합격은 취소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연의 담임 선생님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취소 요청은 어머니와 합의되지 않은 것이고 참가비와 숙박비는 예정대로 내겠다고 했어요.
담임 선생님은 중요한 참가 변경은 보호자 양쪽의 의사를 다시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미연은 연습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야 아버지가 자기를 대회에서 빼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내가 못해서 빠지라는 게 아니고 돈 때문에? 남편은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활동에 며칠씩 지방을 가는 것은 낭비라고 했습니다. 대학 갈 때 연극대회 상장이 무슨 도움이 되는데? 미연은 휴대폰을 한참 보더니 중학생 공연 때 찍힌 사진 한 장을 찾아 내밀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가족들과 인사하는 친구들 사이에 미연이 혼자 찍혀 있었어요. 그때도 주차비가 아까워서 먼저 갔지? 그건 공연 다 보고 나온 거잖아. 마지막 인사까지가 공연이야. 아빠는 내가 좋아하는 건 항상 없어도 되는 걸로 만들었어. 아이들이 각자 방으로 들어간 뒤 혜진 씨는 식탁에 남았습니다. 남편은 등록금도 냈고 대회비도 내기로 했으니 이제 끝난 일이 아니냐고 했어요. 당신이 원한 대로 다 했잖아. 또 뭘 어쩌자는 거야? 혜진 씨는 교육통장 거래 내역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내일 어머니 생신이지. 그 자리에 이걸 들고 가겠다는 거야? 혜진 씨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어요. 당신이 말을 안 하니 빌려간 사람들에게 언제 돌려줄 수 있는지 직접 물어봐야지. 시어머니의 생일 모임에는 가까운 친척 몇 명이 와 있었습니다. 혜진 씨는 처음부터 사람들 앞에서 거래 내역을 펼칠 생각은 없었어요. 식사가 끝난 뒤 정리할 말이 있다며 시어머니와 시동생 재민, 남편만 작은 방으로 불렀습니다. 두 딸은 거실에서 사촌들과 함께 있었지요. 시어머니의 집에는 교육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주방의 싱크대와 냉장고가 모두 바뀌어 있고 거실 안쪽에는 최신형 안마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주차장에는 가족 단체방에서 본 시동생의 수입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혜진 씨는 거래 내역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제가 동의한 2천만 원을 포함해 교육통장에서 8,300만 원이 이 집과 도련님 사업으로 갔습니다. 시동생이 먼저 형을 바라보았어요. 형수도 알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처음 2천만 원만 알았어요. 시동생은 형이 자기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고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두 딸의 교육통장이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했지요. 혜진 씨는 받은 돈을 언제 갚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시동생은 새 사업이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냉동창고 계약만 끝나면 매출이 나와요. 첫 음식점 때도 자리만 잡으면 된다고 했고 온라인 사업 때도 같은 말을 했어요. 사업이 원래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실패를 왜 제 딸들이 대학과 대회를 포기하면서 기다려야 하죠? 그때 시어머니가 거래 내역을 덮었어요. 너는 외동이니까 서연이는 외가에서 소중한 손녀잖니. 외할머니가 등록금 정도는 축하금으로 해줄 수 있지. 재민이는 지금 형이 아니면 길이 막혀.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는지 거실 쪽에서 작은 움직임이 들렸습니다. 혜진 씨는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제 친정이 잘 사는 게 싫으셨잖아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돈이 필요할 때마다 제 친정은 이 집에 부족한 돈을 채우는 곳이 되지요? 부부가 벌면 다 공동재산이지. 아이들 교육비를 낼 때는 제 돈으로 애들 버릇 망친다고 하셨죠? 어머니 가구와 도련님 사업에 쓸 때만 왜 갑자기 우리 돈이 됩니까? 남편은 친척들 앞에서 자신을 망신시키려는 것이냐며 노발대발했어요. 작은 방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망신이 두려웠으면 나한테 말하고 돈을 보냈어야지. 시어머니는 큰아들이 평생 가족을 책임졌는데 며느리가 돈 몇 푼으로 형제 사이를 끊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아이는 시어머니의 말을 어디부터 들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손에는 대학 합격 화면이 떠 있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어요. 할머니, 서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외가에서 돈을 줄 수 있으면 아빠가 내 몫을 함부로 써도 돼요? 시어머니가 어른들 이야기라며 나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아빠를 바라보았어요. 아빠는 내 등록금이 없다고 했어. 그런데 삼촌한테는 내가 합격한 다음 날에도 돈을 보냈어. 남편은 부모가 모은 돈을 어떻게 쓸지 아이가 따질 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18년 동안 나하고 미연이 대학 갈 때 쓰겠다고 했잖아. 대학 하나로 인생이 정해지는 것도 아니야.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나는 돈을 안 줘서 화난 게 아니야. 아빠한테는 내 미래가 삼촌 사업보다 뒤라는 걸 알게 돼서 화가 난 거야. 그 말만 남기고 서연은 방을 나갔습니다. 혜진 씨는 더 이상 친척들이 있는 집에서 말을 이어가지 않았어요. 첫 2천만 원을 제외한 송금은 자신과 상의하지 않은 돈이며 재산 정리와 별개로 시동생에게 상환 계획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족끼리 법을 들먹이면 다시는 며느리로 보지 않겠다고 했어요. 혜진 씨는 봉투를 챙겼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며느리로 보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연은 울고 서연은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집에 남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 혜진 씨는 두 딸과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연은 자신 때문에 부모가 싸운 것이냐고 물었어요. 서연은 한참 망설이다가 어려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내가 대학 포기하면 이혼 안 해도 돼? 혜진 씨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은 자기 등록금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것처럼 느끼고 있었어요. 미연도 대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아버지가 화를 덜 낼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혜진 씨는 두 아이의 손을 차례로 꼭 잡았습니다. 너희 대학과 대회 때문에 엄마 아빠가 갈라서는 게 아니야. 엄마가 그동안 참고 넘겨서 너희가 원하는 걸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혜진 씨는 미연의 운동화가 벌어졌을 때도 공연의 마지막 인사를 보지 못했을 때도 남편과 크게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카드로 필요한 것을 사주면 아이들의 부족함은 메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돈을 메운다고 해서 아이들이 받은 메시지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것을 말하면 싸움이 난다는 것, 자기 꿈은 언제든 줄여도 되는 지출이라는 것, 외가가 있으니 아버지에게 덜 받아도 된다는 것, 그것이 아이들에게 남은 메시지였습니다. 혜진은 두 딸을 바라보았어요. 엄마가 이제는 너희를 포기하면서 가정을 유지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혜진 씨는 교육통장 거래 내역과 자신이 납입한 급여 이체 기록, 남편이 만들어 보여준 현황표를 날짜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예약했지요. 혜진 씨는 먼저 급여 계좌와 공동생활비를 분리했습니다. 남편이 자기 월급을 시댁에 쓰느라 부족해진 대출금과 생활비를 혜진 씨의 소득으로 메우던 구조부터 끝낸 겁니다. 주택 대출과 공과금, 두 아이의 생활비를 계산해 각자 부담할 금액을 문서로 보냈습니다. 혜진 씨는 두 딸에게도 앞으로의 교육비 계획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남은 등록금과 미연의 활동비, 생활비를 표로 정리해 식탁에서 함께 보여주었어요.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약속이 아니라 어떤 돈이 준비되어 있고 부족하면 무엇을 함께 조정할지 솔직하게 말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연은 자기 등록금 숫자를 보고 또 미안해 했습니다. 엄마,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 혜진 씨는 아이의 말을 막지 않고 물었어요. 네가 정말 다른 길을 원해서 하는 말이야? 아니면 돈 드는 게 미안해서 하는 말이야? 서연은 두 번째라고 답했습니다. 그럼 그 미안함은 네가 책임질 몫이 아니야. 형편이 달라지면 엄마가 먼저 말할게. 돈 때문에 너의 미래를 포기하지 마. 두 딸은 그날 처음으로 부모의 싸움 너머에 있는 실제 숫자를 보았습니다. 돈 이야기는 누군가를 부끄럽게 하거나 입을 막는 말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계획을 세우는 정보였어요. 남편은 혜진 씨가 며칠 화를 내다 그만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겨우 애들 등록금하고 공연비 때문에 이혼하겠다는 거야? 그 돈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인데? 당신은 우리 가족에게 쓰지 않은 책임을 절약이라고 불렀어. 남편은 교육통장 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동생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혜진 씨는 차용증과 상환일, 담보가 있는지 물었어요. 처음 2천만 원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원래 가족끼리는 그런 걸 정하지 않는다고 둘러댔지요. 몇 달 뒤 혜진 씨는 두 딸과 집에서 나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와 시동생에게 보내는 돈을 줄이지 않은 채
주택 대출과 자기 생활비까지 부담하자 그동안 혜진 씨의 소득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메워왔는지가 드러났어요. 한 달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큰 소리를 쳤어요. 나도 너 같은 며느리 싫었다. 우리 아들 놓아주고 네 잘난 친정으로 가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진 씨가 담담하게 답하자 시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보험료와 관리비, 안마의자 할부금이 부담된다며 일부만이라도 예전처럼 내달라고 했습니다. 부부가 갈라서도 사람 도리는 해야지. 그동안 가족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끊니? 저 같은 며느리는 싫다고 하셨잖아요. 화가 나서 한 말이지. 그래도 네가 남보다야 낫지. 혜진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돈을 보낼 때는 돈 귀한 줄 모르는 부잣집 며느리고 돈이 끊기자 갑자기 남보다 나은 가족이 되었어요. 앞으로 어머니 생활비는 아드님들하고 상의하세요. 시동생에게서는 상환계획 대신 사정을 봐달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냉동창고와 차량 모두 사업에 필요하고 지금 돈을 회수하면 회사가 무너진다고 했어요. 혜진 씨는 자신이 동의한 2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부부 재산 정리 과정에서 일방 처분 정황으로 다루겠다고 답했습니다. 가족끼리 법으로 이러는 건 너무하지 않아요? 조카들 교육비로 모은 돈을 말도 없이 받은 분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네요. 이번에 남편은 아이들에게 선물로 접근했습니다. 서연에게 새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사주겠다고 하고 앞으로의 등록금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서연은 아버지를 카페에서 한번 만났습니다. 남편은 최신 노트북 광고 화면을 보여주며 원하는 제품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휴대전화를 밀어놓았어요. 아빠, 나는 돈을 안 줘서 아빠를 안 만나는 게 아니야. 그럼 왜 이러는데? 내가 원하는 일이 아빠한테는 늘 돈보다 뒤였잖아. 남편은 자신도 어려운 형편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빠가 가난하게 자란 것 때문에 화난 게 아니야. 나도 부족하게 만들어야 아빠 마음이 편했던 게 싫은 거야. 서연은 노트북을 고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미연에게는 대회 공연을 보러 가겠다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하지만 미연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남편은 엄마가 막은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막은 게 아니야. 내가 지금은 아빠가 객석에 있는 게 싫어. 남편은 혜진 씨가 아이들을 자기에게서 떼어놓았다고 비난했습니다. 혜진 씨는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혜진 씨의 부모님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사위로서 죄송하지만 아내가 아이들 일로 감정이 격해져 이혼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딸을 말려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교육통장의 돈도 가족을 돕기 위해 잠시 빌려준 것뿐이라고 변명했어요. 여유 있는 외가라면 손녀의 등록금 정도는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고도 했습니다. 혜진 씨의 친정아버지는 딸 대신 돈을 갚아주겠다는 말도 혜진을 돌려보내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 두 사람이 아이들 교육비로 합의해 모은 돈은 자네 마음대로 쓰면 안 되지. 열등감이 심한 남편은 장인도 결국 자기 집안을 무시한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아버님은 처음부터 제가 혜진이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셨지 않습니까? 친정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듣다가 짧게 대답했어요. 가난하게 자란 것은 자네 잘못이 아니네. 하지만 자네 아이들도 부족하게 자라야 공평하다고 생각한 것은 잘못이지. 남편은 전화를 끊은 뒤에도 그 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혼과 재산 정리는 며칠 만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해 3월, 서연은 대학에 입학했어요. 이혼 절차가 이어지는 동안 성년이 되었고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는 뜻을 스스로 정했습니다. 미성년자인 미연에 대해서는 학교와 병원, 진로와 일상을 주로 책임져온 혜진 씨가 양육을 맡는 방향으로 논의되었어요. 미연도 어머니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에게 아이를 만날 권리가 사라진 것은 아니고 양육비와 면접 교섭 방법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두 사람이 실제로 어떤 생활을 책임져 왔는지도 확인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도 월급을 벌어 가족을 부양했다고 강조했어요. 혜진 씨는 그 기여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연의 담임선생님 이름과 최근 진로 상담 날짜, 정기적으로 다니는 병원, 연극부 연습이 끝나는 시간을 묻는 질문에 남편은 하나도 답하지 못했어요. 서연이 어느 전공에 합격했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왜 그 학과를 선택했는지는 몰랐습니다. 미연이 대회에서 맡은 역할도 몰랐어요. 반면 혜진 씨는 아이들의 학교 일정과 병원 기록, 교육비 지출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차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미연이 어머니와 살겠다는 것도 혜진 씨가 유도한 결과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미연은 더 많은 선물을 사주는 부모가 아니라 필요한 것을 눈치 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부모와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남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연이 여러 해 동안 집에서 배운 감정이었어요. 재산 정리에는 거창한 비밀 증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실제로 부담해온 주택 대출과 생활비 기록이 차례로 놓였습니다. 혜진 씨는 처음 2천만 원에 자신도 동의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교육통장에서 어떤 상의도 차용증도 없이 송금하여 아이들의 미래를 위험하게 만든 점을 설명했습니다. 시댁에 보낸 8,300만 원이 전부 그대로 돌아오는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부부 공동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과정과 그 돈을 숨기기 위해 허위 현황표를 꾸민 사실은 재산 정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어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가족을 도운 일까지 잘못은 아니라고 우겼습니다. 그해 가을 이혼 조정과 재산 정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남편은 시댁으로 보낸 돈 중 일부를 자기 재산 몫에서 정산하는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시동생이 갚겠다고 했던 첫 대여금은 별도의 상환 약정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당장 전액을 돌려받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돈을 교육 자금이라고 믿고 기다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혜진 씨는 모든 것을 바로 되찾지는 못했어요. 18년 동안 모은 돈의 일부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두 딸이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도 판결문 한 장으로 치유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대학생이 된 서연은 학교 생활에 적응한 뒤 주말에만 도서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번 돈의 일부로 자기 노트북 가방을 사고 나머지는 여행을 위해 모았어요. 무엇을 위해 돈을 모으는지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이는 좋아했습니다. 미연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 연극부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지역 청소년 연극대회 날 서연은 오전 수업을 마치고 공연장으로 왔어요. 혜진 씨와 서연은 객석 앞쪽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연의 무릎 위에는 미연이 좋아하는 색으로 고른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지요.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연은 무대 위에서 객석을 자꾸 확인하지 않았어요. 중학생 때는 가족이 또 먼저 나갈까봐 장면 사이마다 자리를 훔쳐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대사와 상대 배우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연극이 끝날 무렵 혜진 씨의 휴대전화에 주차 메시지가 떴습니다. 무료 주차 시간이 10분 뒤에 끝난다는 안내였어요. 서연도 알림을 보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버지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났을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끝까지 보자. 혜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마지막 인사까지. 공연이 끝나고 배우들이 다시 무대 위로 나왔습니다. 미연은 친구들과 손을 잡고 객석을 바라보았어요. 엄마와 언니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고 혜진 씨도 손이 아플 만큼 박수를 보냈어요. 미연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공연 뒤 로비에서 서연이 동생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미연이 활짝 웃으며 물었습니다. 나 잘했어? 그때 혜진 씨의 휴대전화에 주차비 결제 알림이 울렸습니다. 혜진 씨는 화면을 열어 망설이지 않고 결제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딸에게 대답했습니다. 응, 마지막 인사까지 다 봤어. 너무 잘했어. 지금까지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진행자 틀라지기였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